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믿어왔던 완벽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가면이 될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14년 11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거리입니다. 당시 미국은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퍼거슨 시위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었어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던 그 시위 현장 한복판에 12살 된 흑인 소년 데본테 하트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목에 프리어그라고 적힌 골판지를 걸고 있었고 뺨에는 굵은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그때 백인 경찰관 브렛 바넘이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물어요. 나도 허그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소년은 경찰의 품에 안겨 펑펑 울음을 터뜨렸고 이 찰나의 순간은 카메라에 남겨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진을 전 세계를 울린 포옹이라고 불렀고 데본테는 화해와 사랑의 아이콘이 됐죠. 이 특별한 소년, 데본테를 키운 건 제니퍼와 사라 하트라는 백인 여성 커플이었습니다. 이들은 데본테를 포함해서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6명의 흑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어요. 제니퍼의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나의 부족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을 함께 오가닉 채식을 하고 음악 페스티벌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는 사진들. 팔로워들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부모가 있을 수 있냐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니퍼는 그 찬사를 즐기면서 인종과 정치를 넘어서는 완벽한 다문화 가정의 표본을 매일매일 전시했죠. 근데 그 완벽한 전시가 끝나버린 날이 왔어요. 2018년 3월 2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멘도시노 카운티의 웨스트포트 근처입니다. 일본 국도를 달리던 한 여행객이 우연히 차를 멈추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약 30m 높이의 아찔한 절벽 아래에 차가운 태평양 파도가 치는 바위 해변 위에 GMC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뒤집힌 채로 박살나 있었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절벽을 타고 내려갔을 때 현장은 처참했어요. 차량 내부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제니퍼와 사라는 앞좌석에서 이미 숨진 상태였죠. 차가운 바닷물과 바위 틈에서 3명의 아이들, 마르키스, 제레미야, 아비게일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나중에 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해나와 시에라의 유해까지 발견되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이 사고 지점은 탁 트인 직선도로였고 절벽 앞에는 차가 잠시 멈출 수 있는 평평한 비포장지대가 꽤 넓게 있었거든요. 보통 운전자가 실수를 하거나 졸았다면 절벽 끝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즉 스키드 마크가 남아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현장에는 타이어가 끌린 자국이 단 1cm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유명한 포옹 사진의 주인공, 데본테 하트의 행방입니다. 차 안에서도 인근 바다에서도 데본테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2019년에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는 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세상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도대체 왜? 그 행복했던 천사 엄마들이 왜 아이들을 태우고 절벽으로 돌진한 거지? 경찰이 이들의 집을 수색하고 사라의 휴대폰 기록을 복원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알던 천사 가족의 실체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굶주림과 공포, 그리고 잔인한 학대의 기록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그 아름다운 포옹 사진 뒤에 가려진 10년 동안의 비명이에요. 과연 이 아이들에게 그 집은 보금자리였을까요? 아니면 탈출구가 없는 감옥이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볼게요. 사실 제니퍼와 사라 하트가 처음부터 6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키운 건 아니었어요. 이들이 천사 엄마라는 가면을 쓰기 전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아주 차갑고 비정한 본 모습이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6명의 아이 이전에 첫 번째 아이가 있었어요. 2004년이었습니다. 하트 부부는
당시 15살이었던 한 소녀를 위탁받아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니퍼와 사라는 평소처럼 이 소녀를 예약된 상담치료센터에 데려다 줍니다. 아이는 아무 의심 없이 차에서 내려서 상담실로 들어갔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이가 상담을 받는 동안 두 사람은 상담사에게 딱 한마디를 남기고 그대로 차를 몰아 떠나버려요. 우리는 이 아이를 데리러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15살의 소녀가 상담을 마치고 나왔는데 자기를 데려다 준 부모가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작별 인사도 짐 정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가에 낡은 물건을 내놓듯 아이를 버리고 간 거죠.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 사건은 하트 부부가 아이들을 인격체가 아닌 언제든 반품할 수 있는 소품처럼 여겼다는 걸 보여주는 소름 돋는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아이를 파양한 후 이들은 본격적으로 입양을 진행합니다. 2006년에 3명, 마르키스, 아비게일, 헤나, 그리고 2008년에 또 다른 3명, 데본테, 제레미야, 시에라를 텍사스에서 입양해요.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잔인한 비극이에요. 특히 데본테가 포함된 두 번째 남매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들의 친엄마는 셰리 데이비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약물 중독 문제로 잠시 양육권을 잃었지만 아이들을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고모에게 맡겨집니다. 고모는 자기 피부치들을 정말 사랑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모가 야간 근무를 나가야 했던 날, 딱 한 번 친엄마에게 아이들을 잠깐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걸 복지사가 목격하고 보고서를 올려요.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명령을 어겼으니 고모는 자격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법정에는 이 아이들의 친형이었던 돈테도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하트 부부는 돈테는 입양하지 않았어요. 왜냐? 돈테는 이미 10살이 넘었고 행동 조절이 어려운 문제아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하트 부부는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더 어린 동생들만 골라서 데려갔습니다. 결국 돈테는 친가족과도 동생들과도 생리별을 하면서 시설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국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핏줄인 고모의 단 한 번의 실수는 엄벌을 하면서 정작 아이들을 골라담기 하듯 입양하는 타주의 백인 커플에겐 6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통째로 넘겨준 거예요. 하트 부부가 내세운 초등교육 전공자, 특히 사라 하트가 특수교육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법원의 눈을 멀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볼게요. 바로 돈입니다. 하트 부부가 아이들을 6명이나 입양한 게 오로지 헌신이었을까요? 미국 입양 시스템에는 입양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매달 양육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은 텍사스에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주로 이사를 가든 텍사스 주에서 꼬박꼬박 돈이 입금이 돼요.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하트 부부가 매년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연간 약 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아무 조건 없이 통장에 꽂힌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이 금액이 당시 하트 가족 전체 수입의 무려 50%를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제니퍼는 직업이 없이 집에서 SNS 관리를 하는 전업맘이었고 사라의 수입과 이 보조금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거죠. 아이들은 제니퍼의 페이스북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액세서리인 동시에 이 집안의 경제를 지탱하는 수입원이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이 들어오는데 만약 아이들이 학대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줄은 바로 끊기겠죠. 그래서 이들은 아이들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시작합니다. 친척들과의 연락을 끊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오직 제니퍼가 찍어 올리는 페이스북이라는 가상세계 속에서만 아이들을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가족 사진 뒤에 가려진 이 지독하고 잔인한 비즈니스. 이제 아이들은 엄마의 품이 아니라 거대한 거짓말의 감옥 안에서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건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바로 제니퍼 하트의 페이스북이라는 가상세계예요. 당시 제니퍼의 SNS는 그야말로 완벽한 삶의 전시장 그 자체였어요. 그녀는 매일같이 정성이 가득 담긴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직접 가꾼 유기농 채소로 차린 식단, 아이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동영상, 그리고 아이들을 나의 부족, 나의 영혼들이라고 부르면서 쏟아내는 감성적인 고백들까지. 팔로워들은 그 기록을 보면서 제니퍼 당신은 정말 위대한 엄마예요 라면서 수천 개의 좋아요를 눌렀고 제니퍼는 그 찬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족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지인의 증언인데요. 제니퍼는 단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이들을 마치 무대 소품처럼 배치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웃어. 이 포즈 취해. 라고 지시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구도가 나올 때까지 촬영을 반복했죠. 근데 정작 찰칵 소리가 나고 촬영이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꺼지자마자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태엽이 풀린 인형처럼 생기 없는 무표정으로 돌아가 버렸죠. 현실은 페이스북 너머의 세상과 정반대였어요. SNS에서는 유기농 음식을 즐긴다고 자랑을 했지만 실제 아이들은 늘 만성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10대 중반이었던 아이들이 6명이나 됐는데 그들의 체구가 마치 초등학생처럼 왜소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2011년에 학교에 다니던 해나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학교 간호사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엄마 사라 하트의 반응이 어땠냐. 미안해하기는커녕 학교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음식 카드를 쓰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나 좀 주세요. 자기 자식이 굶주려 도움을 요청하는 걸 연기라고 치부하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2013년 오리건주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은 식탁에서 웃는 것이 금지됐어요.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허락을 받아야 됐죠. 지인들은 이 아이들을 보고 마치 훈련된 로봇 같다 혹은 죽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니퍼가 피자를 주문했을 때의 일화는 더 기가 막혀요. 아이들에게 딱 한 조각씩만 먹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제니퍼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벌을 줬습니다. 너희는 내일 아침도 없어. 그리고 5시간 동안 침대에 꼼짝 말고 누워있어. 도대체 제니퍼는 왜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심리 전문가들은 제니퍼의 행동에서 전형적인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징후를 발견합니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장식품이었던 거예요. 특히 흑인 아이 6명을 입양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인종차별을 초월한 성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고통스럽고도 이해할 수 없는 지점으로 들어가요. 바로 10년간의 침묵입니다. 2018년 그 절벽에서의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살릴 기회는 수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미국의 거대한 사회보호 시스템은 이 아이들의 마른 손길을 번번이 놓쳤죠. 도대체 왜 무엇이 이 6명의 아이를 지옥 속에 방치했을까요? 사건의 첫 번째 경고음은 2008년 미네소타주에서 처음 울렸습니다. 당시 고작 6살이었던 해나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이의 팔에서 심상치 않은 멍자국을 발견해요. 조심스럽게 묻는 선생님에게 해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습니다. 엄마가 벨트로 저를 때렸어요. 6살 아이가 벨트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즉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트 부부의 대처는 반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당하게 항변하면서 그 길로 아이들 6명 모두를 학교에서 빼버렸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들이 고작 1페니, 우리 돈으로 약 10원 정도 되는 동전을 훔쳤다는 의심 하나로 아비게일의 머리를 차가운 물속에 강제로 처박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공권력이 이 집안의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증언했어요. 엄마들이 계속 매질을 하고 벌로 밥을 주지 않아요. 자, 이제 아이들이 구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하지만 여기에서 하트 부부의 치밀한 전략이 시작이 됩니다. 사라 하트가 나서서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어요. 제니퍼의 깨끗한 기록을 지켜서 완벽한 가족의 외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사라는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1년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아동학대범이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라면 여기에서 아이들을 분리를 하거나 밀착 감시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트 부부는 시스템의 맹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판결 직후 그들은 다시 한번 아이들을 공립학교에서 완전히 자퇴를 시키고 홈스쿨링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는 기록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웃주인 오리건으로 도망치듯이 이사를 가버려요. 2013년 오리건주 웨스트린으로 거처를 옮긴 이들에게 또다시 조사가 들어옵니다. 미네소타에서의 학대 기록이 뒤늦게 통보된 거죠. 근데 조사관들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비극적인데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미네소타 일은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은 최고예요. 이미 지독한 가스라이팅과 공포교육에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였던 거예요. 조사관들은 아이들의 눈동자 뒤에 숨겨진 공포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 하트는 아주 영리하고도 잔인한 무기를 꺼내들어요. 바로 당시 미국 사회의 민감한 화두였던 PC주의를 방패로 삼은 겁니다. 제니퍼는 조사관들에게 이렇게 항변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역동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2명의 레즈비언 엄마이고 6명의 흑인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 같은 가족에게 관대하지 않죠. 이 모든 신고는 우리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허위신고입니다. 조사관들은 이 논리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혹시라도 자신들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것으로 보일까봐 혹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오명을 쓸까봐 몸을 사린 거죠. 결국 오리건주 당국은 현재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안전 위협이 있다는 확증이 없다 라면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아이들의 비정상적으로 왜소한 체구와 생기없는 눈빛보다 제니퍼가 내세운 차별받는 소수자 엄마라는 명분을 더 믿어준 거예요. 여기에서 하트 부부의 소름돋는 학대 패턴이 완성되는 걸 보셔야 돼요. 첫째,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홈스쿨링을 방패 삼아서 아이들을 외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합니다. 둘째, 주 경계를 넘어서 이사함으로써 이전 주의 학대 기록이 즉각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행정적인 허점을 철저히 이용해요. 셋째,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무기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조사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입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미네소타에서 오리건으로 그리고 다시 워싱턴주의 깊은 숲속 마을로 옮겨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고 비명은 담장 밖을 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눈으로 몸짓으로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그 간절한 신호를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외면했을까요? 그 10년의 침묵이 쌓여서 결국 비극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17년 하트 가족은 또다시 거처를 옮겨요. 이번에는 이웃집과 수십 미터 떨어진 아주 외딴 숲속의 큰 집이었어요. 이들이 왜 이런 고립된 곳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정막조차 아이들의 간절한 비명을 완전히 가둘 수는 없었어요. 바로 옆집에 살던 데칼브 부부에게 말이죠. 2017년 8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각이었어요. 데칼브 부부의 현관문이 미친 듯이 두드려집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온몸을 떨고 있는 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바로 하트 가족의 둘째 해나였습니다. 당시 해나는 15살이었어요. 근데 몸집이 너무나 왜소해서 데칼브 부부는 처음에 7살 정도 된 어린아이인 줄 알았다고 해요. 아이의 앞니는 빠져 있었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탓에 온몸은 흙투성이었습니다. 해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저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엄마들은 인종차별주의자고 우리를 학대해요. 저를 좀 숨겨주세요. 하지만 곧이어서 엄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니퍼는 너무나 차분하고 당당하게 상황을 수습했어요. 애가 원래 좀 문제가 있다. 생모가 약물 중독자라 애가 거짓말을 잘한다. 라면서요. 심지어 해나가 인종차별을 운운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도 애가 마약 베이비라서 뇌에 손상이 있고 생모가 조울증이라서 망상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데칼브 부부는 찝찝했지만 당시에는 그 완벽한 엄마의 가면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나의 탈출 사건 이후 이번에는 데본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전 세계를 울린 포옹의 주인공, 그 아이 말이죠. 데본테는 제니퍼 몰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제니퍼의 눈을 피해서 문 뒤에 숨어서 데칼브 부부에게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몰래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나요? 빵이나 시리얼, 땅콩버터 같은 거요. 제발 엄마들한테는 제가 왔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데본테는 한 번에 여러 번씩 음식을 구걸하러 왔습니다. 엄마들이 벌로 우리를 며칠씩 굶겨요. 라고 말하면서요. 데칼브 부부는 아이에게 음식을 챙겨주면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5살 소년이 땅콩버터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데본테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사실 해나가 창문에서 뛰어내렸던 날 해나를 때리고 벌을 준 건 제가 아니라 엄마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밖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도록 세뇌당하고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그 훈련의 벽을 뚫고 아이들이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건 아이들에게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부부는 결국 결단을 내려요. 이들은 2018년 3월 워싱턴주 아동보호국에 이 모든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비극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마침내 사회복지사가 하트 가족의 집문을 두드려요. 오후 시각이었어요. 집 앞마당에는 가족의 SUV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 있는 기척이 느껴지는 집이었죠. 복지사는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막만이 감돌았죠. 복지사는 그날 3번이나 더 방문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하트 부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조사관의 기록을 보면 소름 돋는 대목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동안 커튼 사이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트 부부는 그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거짓 성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관이 돌아간 직후 하트 부부의 집은 공포에 휩싸인 채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짐도 제대로 싸지 않았어요. 나중에 경찰이 들어갔을 때 집안에는 아이들의 칫솔도 제니퍼의 정기적인 약도 아이들이 아끼던 물건들도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반려견 2마리도 밥그릇이 빈 채로 집안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 제니퍼는 자신의 핸드폰과 사라의 핸드폰, 그리고 아이들 6명만을 차에 태웠어요. 금요일 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숲속의 집을 도망치듯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하트 가족의 마지막 SOS였어요. 아이들의 비명 섞인 신고와 이웃의 용기 있는 고발이 있었지만 국가가 그 문을 강제로 열지 못한 그 짧은 순간 비극은 돌이킬 수 없는 절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날 금요일부터 사고 차량이 발견된 월요일까지 72시간 동안 차 안에서
아이들이 겪었을 그 공포와 절망. 이제 그 마지막 질주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예요. 경찰이 사라 하트의 휴대전화를 복원했을 때 수사관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기록은 우발적 사고라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산산조각냈어요. 사라는 달리는 차 안에서 그리고 잠시 멈춘 길 위에서 끊임없이 구글을 검색했어요. 베나드릴, 수면 유도제 성분을 얼마나 먹여야 치사량인가? 익사할 때 고통은 얼마나 심한가? 물에 빠져 죽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조수석에 앉은 사라는 휴대폰으로 죽음의 방식을 검색하고 있고 운전석의 제니퍼는 묵묵히 차를 몰아 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6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죠.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차 안에서 엄마들이 주는 약을 받아 먹었을 겁니다. 부검 결과 사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몸에서도 다량의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아이들은 마지막 순간 자신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약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대조적인 검색어가 하나 더 발견돼요. 사라는 죽음을 앞두고 안락사 없는 유기견 보호소를 검색했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봐 6명의 아이를 데리고 동반 자살을 결심한 엄마들이 집에 남겨두고 온 개들은 죽지 않길 바라면서 보호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향한 자비는 없었지만 반려동물을 향한 마지막 배려는 남아있었던 그 비틀린 심리. 하지만 정작 개들은 밥그릇이 텅 빈 채 숲속 집에 버려져서 며칠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질지 그 이미지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사라는 이 파국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고가 나기 전 사라는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내게 아이를 그렇게 많이 안 키워도 돼. 6명이나 입양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제니퍼와 나는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았을 거야. 이건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회피였을까요? 사라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육아와 제니퍼의 나르시시즘적인 연극에 지쳐 있었지만 끝내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대신 모두 같이 죽자 라는 제니퍼의 광기 어린 결정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만 거예요. 이제 운명의 날인 3월 26일 새벽입니다. 캘리포니아의 1번 국도,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SUV가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는 제니퍼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미국 법적 기준치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죠. 그녀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혹은 결심을 굳히기 위해서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겁니다. 차량의 뇌라고 불리는 사고 기록 장치, EDR이 말해주는 그날의 진실은 정말 잔인하고 명확해요. 기록에 따르면 차량은 절벽 앞 널찍한 비포장 공터에 일단 완전 정지해 있었어요. 제니퍼는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마지막 결심을 했겠죠.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습니다. 현장에 타이어 자국 하나 남지 않았던 이유, 즉 브레이크 사용 흔적은 0%였어요. 대신 그녀는 가속 페달을 100% 끝까지 꽉 밟았습니다. 차는 단 3초 만에 시속 32km까지 급가속을 하면서 절벽 끝으로 돌진했어요. 그 3초 동안 제니퍼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핸들을 꺾어서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조수석의 사라도 뒷좌석에서 약에 취해 잠들어 있던 6명의 아이도 그 누구도 저항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차 안에는 비명조차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죽어가는 순간조차 자신들이 믿었던 엄마들이 자신들을 죽음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약물에 취한 몽롱함 속에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썰물이 빠져나간 해변에 뒤집힌 채 발견된 차. 제니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즉사했고 사라와 아이들의 시신은 차 안팎과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흩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8년 3월 26일 SUV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후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카운티의 거친 해안가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어요. 마르키스, 제레미야, 아비게일, 그리고 몇 주 뒤 헤나와 시에라의 유해까지 차례로 발견됐죠. 하지만 2014년 시위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경찰관을 안아줬던 화해의 아이콘 데본테 하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색팀은 수개월 동안 깎아지른 절벽과 험한 파도 사이를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그 넓은 태평양 바다는 데본테를 끝내 돌려주지 않았어요. 결국 사건 발생 1년 뒤인 2019년 4월 3일 법원은 데본테의 사망진단서에 최종 서명을 합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정황상 사망이 확실하다는 판결이었죠. 15살의 소년의 마지막은 그렇게 이름도 없이 차가운 바다 어딘가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2019년 14명으로 구성된 검시 배심원단이 소집됐어요. 이들은 수천 페이지의 수사 기록과 부검 결과를 검토한 끝에 만장일치로 이 사건을 살인 자살로 규정했습니다. 실수로 인한 추락이 아니라 두 엄마가 아이들을 죽이기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선언 뒤에는 너무나도 뼈아픈 목소리들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친부모와 가족들이에요. 아이들의 친엄마인 셰리와 하트 부부에게 선택받지 못해 홀로 남겨졌던 친형 돈테의 슬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모 프리실라의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근거로 아이들을 빼앗아갔던 국가는 정작 10년 동안 아이들을 굶기고 때린 백인 양부모에게는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았어요. 친가족들은 통곡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죽으려고 입양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이 비극을 막을 기회는 너무나 많았어요. 미네소타, 오리건, 워싱턴주까지. 아이들은 멍자국으로 굶주린 몸으로 그리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몸짓으로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가 SNS에 정성스럽게 가공해서 올린 행복한 다문화 가정의 환상 그리고 차별받는 소수자 엄마라는 강력한 방패 앞에 공권력은 매번 무력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올바름과 보여지는 이미지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아이들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니퍼의 페이스북은 지금도 디지털 세상 어딘가에 박제되어 있겠죠.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던 그 사진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화려한 필터 아래에는 아이들이 구걸했던 빵 한 조각의 비굴함도 5시간 동안 침대에 갇혀 있어야 했던 공포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제2의 데본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SNS의 완벽한 필터 뒤에 가려진 아이들의 진짜 눈물을 우리는 이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좋아요 숫자에 가려진 누군가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우리가 이 6아이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뒤늦게나마 배워야 할 가장 뼈아픈 수업료일 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